이제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남양주 갑구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최종 확정된 분입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줘서 네. 한 번은 달아야 될 것 같아서 달고 나왔어요. 그 뭐예요? 그게 이게 파란 장미예요. 파란 장미. 네, 파란 아, 장미를 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최민희, 국민의힘의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예. 개혁신당의 조응천 이렇게 세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개혁신당으로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개인에게 여쭙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언론인 출신답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 민주당 쪽의 네. 위기 요인, 위기 요인은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가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왜 민주당의 위기 요인이냐면 네. 이 개혁신당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원이면 국민의힘의 위협일 텐데 일단 이제 민주당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위기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위기 요인은 우리 지역 자체가 특히 호평평내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낮은 유권자 그게 국민의힘에는 위기 요인. 네. 그리고 조응천 후보에게 위기 요인은 네. 배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배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렇게 당을 나가고 배반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응천 후보에게는 그러니까 위험 요인입니다. 위험 요인이다. 결과는 좀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판세는 여전히 뭐 어렵다. 그러나 선전하고 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정도. 네, 그 정도. 그 어제 보면 그 지역 경선 결과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후보하고 정봉주 후보가 겨루다가 정봉주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정에서는 전용기, 조대현, 진석범 세 후보가 대결하다가 전용기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고 시스템 오류 때문에 그 투표가 연장됐던 청년 전략 지역 구조 서울 서대문 갑구 여기는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셋이 경쟁하다가 이제 김동아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쭉 보면 현역들이 많이 탈락했어요. 현역들이 탈락하기도 했지만 네. 현역들이 된 곳도 있어요. 전용기 의원은 전용기 의원도 현역이죠. 그렇고 최기상 의원도 그렇습니다. 금천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 경선의 흐름 네. 이게 당원들의 당심과 지역민들의 민심이 합쳐진 건데 네. 그 흐름을 보면 이재명 바람, 네,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해보자 하는 바람이 네.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그럼 무조건 내가 친명이다, 찐명이다 이런 후보들이 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석범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찐명임을 내세우고 네. 전용기 후보보다 더 먼저 가서 활동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이 후보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반명이냐 아닌 거예요. 네, 그 아니고 네. 의원이고 열심히 윤석열과 싸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준이 네. 그 윤석열과 치열하게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냐 안 싸웠느냐를 또 하나의 기준으로 보았다. 이런 겁니다. 예. 당원들이. 그래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박영진 의원을 이긴 이유는 네. 정봉주 의원이 계속해서 대정부 투쟁을 방송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더라. 알고 보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일을 했어. 그것만은 아니야.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얼마나 날카롭고 세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냐. 그걸 본 것이고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이현주 의원이 된 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현욱 변호사는 네. 이 사람은 진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잖아요. 네. 그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분은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제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게 엮여갖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분이라 모두가 이 사람이 진짜 찐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인데 이현주 의원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그 지난 2년 동안 정말 윤석열 정부를 향하여 누구보다 세게 싸웠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두 개더라. 친명 바람이 분 거 맞다. 네. 그런데 찐명이라고 다 뭐 예를 들면 정부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나 찐명이야 이런 사람 거의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두 개의 기준이 작용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두 개의 기준 중에 더 크게 작용한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건 얼마나 세게 싸웠는가가 더 중요한 지표로 확인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뭐 민주당 당원들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국회에 들어가서 잘 싸울 사람. 네. 예,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걸로 보인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경선에서 이겼는데 네, 제가 경선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이겼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투표율 때문에. 투표율이요? 예, 투표율이 권리당원 투표율이 우리 지역의 경우 60%였습니다. 60%. 이 투표율 60%는 예, 보통 35% 내지 45%예요. 아, 그래서 투표율이. 어떤 경우 30%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 뽑을 때 뭐 투표율이 34였다 그래서 예, 막 예. 문제가 되고 예, 예, 하잖아요. 그런데 60%였어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리고 남양주 을의 경우는 네. 김한정, 김병주, 이희나 세 명이 경선을 네, 네. 했는데 권리당원 투표율이 77%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이번에 똘똘 뭉쳐 있다. 250만 당원이. 예. 근데 이것만이었으면 제가 예, 민주당 당원만 뭉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더 놀라는 거 네, 여론조사 잘 아시잖아요. 네, 네, 5만 명의 저희 지역의 경우 네, 그 일반 시민 투표인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여론조사랑 비슷한 건데 네. 5만 명을 돌리면 네. 1% 내지 1.5%. 그래서 500명 내지 700명이 답합니다. 보통. 보통. 예.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게 잘못된 숫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550명인 줄 알았는데 5,500명이 답을 한 거예요. 49,000 샘플 중에 49,000 샘플 중에 5,500명이 참여를 했다는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가 넘은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일반 시민, 이건 예. 당원은 투표를 못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5,500명을 처음엔 550명으로 읽고 네. 그런데 제가 받은 득표율이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예, 예. 550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5,500명. 500명. 투표. 예. 이거는 적어도 중도와 민주당 이거는 중도와 민주당이 투표하거든요. 네, 네. 국민의힘은 빼요. 네. 투표는 다 하는데 네. 빼버리기 때문에 네. 그들이 예. 중도와 민주당이 무엇인가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게 예. 무엇인지는 예. 나중에 이제 뚜껑 열어보면 네. 알겠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보통 ARS 네. 여론조사 응답률이 2% 3% 어떤 그렇죠. 경우 1.8% 막 네. 이렇잖아요. 이거 예. ARS거든요. 네. 근데 11%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심판에 몰려 있다. 정권 심판론에. 네. 왜냐하면 그것은 다양한 여론조사 지표로도 확인이 다 되니까 나오죠. 예. 그 흐름이 민주당의 내부 경선하는 시스템에도 대체로 그 경향성이 나타나더라라는 네.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대문 갑구 지역 같은 경우에 네. 원래 탈락했던 김동화 변호사가 다시 재등장을 해가지고 3인 경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3인 경선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 시비가 붙었습니다. 12.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살펴보고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당이 살펴본 바 이분이 탈락했는데 네. 이분이 탈락하고 별 이의 제기를 안 한 것으로 알아요. 이게 좀 제가
어쨌든 예. 그 사건 예. 더 얘기하면 이분에 대해서 예.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순위였던 김동아 예. 그 이분이 후순위였어요? 후순위였던 예. 김동아 변호사를 이제 올린 거죠. 예, 그 통상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탈락하면 남은 두 사람끼리 경선하지 않나요? 원래 근데 그 아닌가요? 지역이 워낙 치열해서 치열한 굉장히 지역. 많았어요. 예. 그래서 3인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 뭐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쭤볼게요. 광진 갑구 당내 경선에서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승리를 했는데 전해숙 의원이 3선인데 탈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엔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 세력의 호의만 남아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박광원 전 원내대표 이분도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거든요. 근데 김준혁 후보한테 패한 다음에 원팀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 캠페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얘기할 게 있나요? 뭐 얘기할 것도 없다. 얘기할 것도 예. 없죠. 전현숙 의원은 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나 경선에 지고 이러는 건 정말 이건 모냥 빠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당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선에 지고 탈당을 하면 일단 경선을 하면 출마는 못 하세요. 예, 그 다른 당을 뭐로도 국회의원 출마는 못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탈당 이후에 되게 예측이 되잖아요. 이분이 친이낙연계의 예. 대표적인 인물이고 네. 그리고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지난 대선 중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네. 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보통 안기령 부대변인만 해도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정헌 앵커는 이제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일찍이 광진에 가서 바닥부터 훑고 다니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무슨 뭐 내가 친명이다라고 뭐 그렇게 세게 내세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졌으면 그냥 잘 받아들이고 네. 이 후보를 돕는 게 그게 맞다. 나은 게 아니라 그게 당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죠. 그래도 민주당에서 3선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은 네. 적어도 자신을 후보 만들어주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준 네.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요. 박광원 대표 뭐 경기도 선거를 이끌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 태도가 훌륭하세요. 당연한데 훌륭하십니다. 민주당 어제 이제 선대위 출범을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 합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위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세 분이 됐습니다. 노장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장청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개 이해찬 대표는 상임 고문이나 뭐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인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분석도 있던데. 뭐 그건 기자들이 분석한다고 뭐 이렇게 됐으면 된 거지 뭐 더 할 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도 여전히 이해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네, 그 판세 분석 능력 예,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 이게 필요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네, 저도 저 나이에 저렇게 명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 봉사 헌신할 생각은 없지만 이해찬 대표님은 정말 보통은 나이가 드시면 어떤 경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신다거나 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섭섭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한다거나 이런데 그런 게 없으세요. 냉정하세요. 그냥. 예. 오늘 오전에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4월 10일은 정권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 피켓을 세 분이 들었습니다. 못 살겠다. 범인도피 국정농단 정권 뭐 이렇게 올려 놓고 지금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임종석의 선택 뭐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다. 이해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언론 보도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자. 본인은 백의종군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백의종군 해도 되고 네. 상대본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해도 되고 네.
임종석 실장이 무엇을 맡고 안 맡고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임종석 실장은 네. 탈당을 하냐,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하냐, 그 순간에 민주당을 선택했고 잔류했고 그것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큰 호감을 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큰 자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뭐 선대본에 들어가서 뭘 맡고 안 맡고 이거 별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뭘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그 주요 스탠스를 변수가 아니다. 그렇죠. 네. 이미 스탠스를 난 남는다 네. 이렇게 정했을 때 예.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두 개의 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흐름을 네. 결정할 그 중에 하나가 임종석 실장과 기동민 의원의 당 잔류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의 만남이다. 제가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미 큰 흐름에 긍정적인 한 행동, 네. 긍정적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백의종군을 하면 그것대로 평가받을 테고 네. 또 뭐 이해찬 대표가 워낙 임종석 전 실장과 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뭔가 선대본에서 같이 해도 또 그대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 이 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게 남는 거지. 네. 지금 임종석 실장이 뭐 상황실장 뭐를 한다든가 예. 뭐 상황실장은 지금 김민석 김민석 의원. 의원인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게 선대위원장, 예. 그다음에 선대본부장, 예. 그다음에 상황실장 네. 이렇게 그런 주요 포석. 그렇죠. 그 예. 주요 포스트 어딘가에 예. 예. 한다 안 한다가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렇죠. 선당우사 차원에서 백의종군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맞는지 안 맞는지 언론은 주요 관심사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 언론은 이렇게 포인트를 잘 못 짚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의 기자들은 조금 네. 더 큰 틀에서 보고 예. 어느 기자가 저처럼 임종석 전 실장이 이낙연 대표와 합류하지 않고 당에 잔류한 것으로 임종석은 그 존재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자리를 맡든 그건 뭐큰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싸움거리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같으면 임종석 전 실장 어느 자리 주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백의종군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백의종군? 네, 자유롭게. 자유롭게 예, 무임소. 예, 무임소 장관 비슷하게 예, 무임소 그렇게 장관 하면서 비슷하게. 뭐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이 미래를 위한 포석을 뒀다. 포석 두면 안 됩니까? 그거를 뭐 또 갈라치기 기사라고 씁니까? 정말 기자들 이거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이 남으면서 나는 미래를 위하여 민주당 당대표 나갈 거야. 그런 계획 세울 수 있죠. 네. 예, 민주당이 그럼 임종석 전 실장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나 대표 나갈 거야. 할 수 있죠. 그럼 그때마다 민주당이 뭐 또 분열될 소지가 미래에 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처럼 대통령이 내리꽂는 비대위원장이 총선 지휘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정말 요새 기사들 보면 기본이 안 돼 있고 자유로운 경선, 뭐 자유롭게 누구나 출마해서 국민과 당연하죠. 당원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제 말씀 그렇습니다. 주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인재로 영입된 김용만 후보, 백범 선생님의 그 증손자인데요. 김용만 후보, 그 다음에 이소영 의원, 그 양평고속도로 국회 국토위 소속인데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분이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 이분은 그 사실은 가장 먼저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해서 논란도 되고 막 비판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이 세 명 젊은 사람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채 양명주 이제 5가지 의제를 세게 걸고 예. 이것을 심판하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맥락이 있는 포석이겠죠. 그렇죠. 예. 우선 김용만 그 증손자는 네. 지금 이 정부가 친일 정권 아닙니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친일 정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일종 그 의원이 겁도 없어요. 이또 히로부미가 이또 히로부미를 인재 영입의 대상으로 이렇게. 왜 막 예. 그렇게 잘 큰 어쩌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친일 정권 아니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용만 그 씨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민주당은 독립운동의 후예다. 네. 우리는 예, 그러니까 3.1 운동과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다. 네. 그리고 친일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그 의지죠. 요 네, 부분은. 네. 그리고 이소영 의원은 뭐 대표적인 비명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네. 근데 이소영 의원이 일을 잘하니까 양평 고속도로 때 그렇게 딱 부러지고 야무지게 따지는 걸 보고 원희룡이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부장 비리의 한 비리를 깨는 상징. 네. 그다음에 김영민 의원은 뭐 제가 탄핵으로 비난받을 때 얘기했어요. 초선은 그래도 된다. 네. 만약에 재선이나 3, 4선 된 사람이 그러면 그건 비난받아야 한다. 네. 그런데 초선이 패기로 네. 이 무도한 정권을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우리 탄핵하자 이렇게 초선은 말해야 한다. 네. 이렇게 옹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찰 개혁의 상징. 그렇게 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윤석열 정권과 맞짱뜰 심판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칼침 맞고 기사회생한 이후에 정말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쭉 이어지는 뭐 종로부터 시작해서 서울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충청 남북도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요. 발언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일부 좀 거칠어졌다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찍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논란도 좀 생기고 본인도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네. 근데 그 이찍 발언이 잘못된 겁니까? 개딸 전체주의라고 남의 당에 지지자나 당원을 욕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말 함부로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보수 세력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수는 진중하고 애국적이며 점잖은 걸 좋아하는데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당의 열성 당원을 개딸 전체주의라고 했을 때 언론이 비난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찍 발언 가지고 막 그 난리치는 거 보면 정말 기준과 그게 정말 제가 입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한심하다. 네. 그런 느낌이고 뭐 이찍이라고 하는 말 이건 저는 쓸 수 있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데 사실 공당의 대표고 지금도 여전히 유력한 대권 주자시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쓰고 즉시 사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 건 잘못이고 사과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즉시 사과한 것은 잘했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공당의 대표고 0.73% 표차로 대통령 될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의 품격에 걸맞는 언어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표현은 아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좀 빨리 사과한 거는 잘했다. 네, 그래서 그건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함과 동시에 사과하는 모습을 윤석열과 한동훈 두 보고 분이 잘 배워라.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우택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입니다. 저 신장식 변호사에 따르면 이게 꽂히는 순간 범죄행위가 된다. 돈 봉투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돈 봉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상차림 사진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준비된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접대를 보통 세게 받은 게 아니에요. 돈 봉투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청주의 한 카페 사장님이 올린 사진을 보면 상차림이 엄청납니다. 그거를 충북인 뉴스에서 입수해서 그 보도를 했는데요. 그 사진 볼 수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소고기와 송이버섯. 그러니까요. 양주. 고가의 양주인 로얄 살루트. 산삼주. 인삼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삼주와 인삼주는 차원이 다른 얘긴데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값지. 제대로 된 산삼은 인삼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산삼주라면 그건 뭐 이 양주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사진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5번에 걸쳐서 현금, 정치 후원금 800만 원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10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송이버섯, 양주 이 메모도 공개가 좀 됐어요.
정우택 의원은 물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왜곡 보도고 정치 공작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꽂히는 순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민주당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게 제2의 산삼주 사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일 자극적인 산삼주 사건. 산삼주. 예. 예.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산삼주. 예. 이렇게 돼서 민주당은 뭐 저 지금 보이시는 것, 저 상차림을 바로 공개해버린 거거든요. 정우택 의원이 자꾸 허위 사실이라고 하니까 이 제보자가 직접 상차림이 어땠는지를 기자에게 알려줬고 충북인 뉴스에서 이것을 단독 입수를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대접을 받습니까? 저는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저도 네. 무슨 저런 만남을 뭐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네. 예, 그런 만남을 가지자라는 일을 당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예. 몇 번 딱 거절하면 저 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더 오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이 공개된 거 외에 네. 더 많은 일이 있나?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800만 원을 그냥 예를 네. 들면 정치 후원금을 네. 내면 되지. 네. 예, 왜 그걸 개인적으로 줍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밥을 이제 같이 먹는 경우가 있을 때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자기 밥값은 따로 계산하고 이런 게 정치인. 네. 그래서 아니 지금 김혜경 여사가 78,000원 때문에 기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2,000원은 자기가 냈다고 밥값은 하니. 스스로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6,000원 때문에 기소가 된 거잖아요. 10만 원 중에 10만 원 중에 자기 거 본인 빼고 밥값은 내고 나머지는 사실 78,000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네. 그거를 지시해서 내라고 했다라고 추정하고 기소한 거거든요. 예. 정말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경우라면 이건 그냥 아웃입니다. 민주당이라면 아웃이다. 아웃이죠. 그리고 예. 막 뒤졌겠죠. 다, 예, 예. 다 뒤져서 또 예. 별건 수사를 했겠죠. 예. 이거 왜 그냥 놔둡니까? 예. 진짜 이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박덕흠 후보. 박덕흠 후보는 지금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두 분 다 지금 충북 사람들인데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덕흠 의원이 동양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옥천군 한 식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가정한 축하 파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식당에 금사모, 덕흠이를 사랑하는 모임. 예, 박덕흠. 예. 그래서 회원 10여 명하고 소방공무원도 참석을 했다는 건데요. 동양일보의 그 제보된 사진을 보면 케이크에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진 들어와 있으면 이 사진도 좀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형동 의원, 이분은 지금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왜 이러시죠? 저게 일상인가요? 저 돈 아까 네. 축하 파티 네.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네. 1인당 얼마였냐에 네. 따라 네. 저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되죠. 예. 네.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저렇게 하다가 네. 대접받은 사람이 50배인가? 네. 물어주고 뭐 예. 이런 일도 있잖아요. 네. 30 이 사진도 좀 50 올려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제작진께서 박덕흠 의원의 지금 당선 파티. 아직 선거 되지도 않았어요. D-29일입니다. 아직 투표하려면 29일이나 남았는데 박덕흠 의원이 공천 받자마자 당선 파티를 했어요. 공천 받으면 당선이다 이렇게 저 생각.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빨간 티셔츠 입으시고 지금 저기 케이크에 올려 있는 촛불을 불고 있는 장면인데 이상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 와인에 소고기에 와. 아까 그 사진하고 비슷해요. 예. 자, 두 사진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투표도 안 했는데 벌써 당선됐다고 하면 이거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 아닙니까? 저 일종 이제 근데 저게 비공개 네. 축하 모임이었으니까 아니 비공개라도 축하할 수 없는 아니 선거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죠. 예. 저거는 민주당은 저런 거 상상을 못합니다. 민주당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그냥 저걸로 죄송합니다. 언론이 일주일을 떠들겠죠. 만약에 정우택 님이 아니라 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었으면 이걸로 선거가 끝날 정도로 언론이 쓰겠죠. 종편이 예. 떠들겠죠. 그런데 지금 정우택 돈봉투도 그리고 앞서 뭐 보도해드렸던 그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도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 진보 언론들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라도 이거를 보도를 하는 것인데요. 종편들, 다수의 종편 그리고 공중파인 KBS, MBC 이런 데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 뭐 지금 다 콕콕 예. 찍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네, 이번 선거에서 예, 국민들께서 유권자께서 네, 그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은 되게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그 민생 파탄. 네. 근데 이 민생 파탄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자 감세 네, 그리고 서민 복지 예산 축소 네.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예, 하고 싶어하고 다른 하나는 무슨 검찰권이 저렇게 그 내 편은 봐주고 네 편은 때려잡는 이런 검찰권 행사를 하냐. 그래서 김건희 방탄 검사 독재 심판하겠다. 네, 이 두 개의 정서가 막 팽배해 있습니다. 네, 다른 한편 네, 언론이 친윤 언론이 네. 이 민생 파탄의 현장과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하여 언론이 왜 침묵하냐. 이거에 대한 언론 심판. 네, 예, 이게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검언 유착 상황에 대해서 네, 검찰 쪽에만 예, 묻는 게 아니라 책임을 예. 언론에 대해서도 묻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보수건 진보건 나 뉴스 안 본 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의미심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네, 정말 이 여론조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예, 이번 선거에서 아마도 여론조사 기관들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네. 앞으로는 그러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민들이 냉정하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모르는데 네, 뭐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뭐가 어떻고 뭐 로데이터가 어떻고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되게 똑똑하세요.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민도가 굉장히 네, 높은데 네.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함부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네.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예. 이게 계속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게 아무리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심판 그것도 웃기는 게 운동권 네. 심판한다면서 왜 정청래 의원한테 그 함은경을 붙입니까? 운동권 출신. 함은경이 더 센 운동권이에요. 옛날로 옛날로 치면 함은경 의원이 저기 저 문화원 예 점거사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주 센 운동권의 원조입니다. 거기를 왜 붙이냐고.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게 되고. 네. 임종석 실장이 운동권의 뭐 핵심이잖아요. 586에. 그러면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안 줬으면 그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죠. 네. 개이하게 한다 그래도 기계 잘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욕이에요. 네. 만약에 자기 기준대로 한다면 운동권의 거두를 그 공천 주재하는 이재명 대표 잘했다고 박수 쳐야죠. 네. 이상한 사람이야. 어머. 그렇죠. 저 이거 취소하겠습니까? 예. 좀 기준이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5.18 폄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죠. 네. 일베예요. 일베 게시글도 공유했죠. 네. 여러 번. 예. 일베예요. 예.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 이분은 지금 공천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5.18 그럴 것 폄훼.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5.18 폄훼는 불법입니다. 사실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예. 사자 명예훼손 금지법 네. 콕 찍어서 특별법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일베에서 5.18 폄훼, 호남 폄훼가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못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제가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하고 네.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사자. 5.18을 더 이상 예. 폐매하지 못하도록 아예. 독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보고 제가 하려고 따라하려고 한 그렇습니다. 건데 이번에 꼭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싶어요. 친일에 대해서 막 그 칭송하거나 네, 아니면 5.18 뭐 폐매하거나 그런 건 다 안 되게. 예, 싹 다 안 되게 예.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특별법인가요? 그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야 네. 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네. 제가 들어가면 더 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에 시달려야 되는 건지 국민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네. 정권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흔들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줄 수가 못하고 있다. 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도 일을 잘해야 좋은 점수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을 잘 못하니까 평가가 매우 나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 그 많은 인재 영입이 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박은정 전 검사도 왔다 가시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또 문제가 좀 그 지적이 되고 있어요. 조선일보 등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미 종북 세력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종북 횡재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동의하십니까? 우선 이 주장에 대해서 그 당의 하태경 의원이요. 그 사람이 반미 종북이었어요. 좀 네. 이게 좀 철진한 이념 이제 그만하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든지 꼬투리 잡아서 이념 전쟁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정치인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정말 종북이면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체로 거릅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을 상황실장에 맡긴 것은 네. 김민석 의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가 깊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맡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좀 그 당이나 잘해라 이 말씀 네.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권. 네. 그러니까 비교적 저는 뭐 그 인재 영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뭐 제 코가 석자라서 네. 뭐 한 명을 뭐 현미경처럼 본 건 아니지만 네. 박은정 전 검사도 네. 인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교안보연구원장 했던 네. 김준형 교수. 김준영 교수도 사실 이런 분들이 다 민주당에 영입되어야 되는 분들 아닌가요? 근데 그 비슷한 역할을 할 다른 분이 민주당에 영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민주당의 경우는 네. 조금 다르겠죠. 예, 그게.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분. 예를 들면 박은정 전 검사도 좋은 인재지만 민주당이 영입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대체로 영입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따로 또 같이. 네, 그런데 네. 저는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네. 사실 또 여론조사의 트릭이 뭐냐면 네. 여론조사에서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여론조사가 많이 떨어지는 한 5, 6% 차이 주는 조사를 보면 다 조국 혁신당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네. 당의 지지율 7%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다 놓고 하면 네. 그 7%는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표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기자가 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착시다, 국민의힘 착시다 네, 네. 이렇게 썼던데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지지율을 보면 어떤 경우는 조국 혁신당이 앞서는 것으로도 나오고 네.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때 민주당이 자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고 시민사회와 같이 가겠다, 진보 세력과 같이 가겠다는 순간 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그냥 이렇게 되면 예. 우리의 인재를 못 뽑지 않냐 우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 표가 사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지자들은 병립형을 원했어요. 다수가 네네. 단순하게 가자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 없어서 연동형을 받았고 네. 그로 인해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전지혜 후보 이분이 이제 어제 그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1번 시민사회. 예. 시민사회에서 지정한 투표를 통해서 했죠. 4만 네, 명이 네. 투표한 결과인데 시민사회 몫의 비례 후보로 확정됐던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걸으니까 이제 좀 기다려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고요. 이 투표는 다른 트랙으로 한 거예요. 시민사회 몫을 시민사회에서 제안해서 투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전 위원장. 떨어졌어요. 탈락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외이긴 해요. 근데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이런 형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김영훈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로도 지금 거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더불어 여기 있었는데 민주연합이네요. 이게 시민사회 몫을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훈 전 위원장이 들어있다가 탈락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투표해줘야지 하다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이 조국혁신당 비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린민주당 20대 때 거기가 1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지지율이. 근데 최종적으로 지난 총선 때 최종적으로 8%인가? 그래서 3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이 아직 남았잖아요. 확정이 안 됐어요.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비례 선정할 때 조금 더 지지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정하면 프로테이지는 조금 조정될 것 같고 저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도 리버럴 그 진보 중도 리버럴이라는 말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중도 리버럴 정도? 좀 더 얘기하면 중도 보수 리버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노선이. 그래서 민주당은 민생 파탄에 대한 대안, 민생 회복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기본 시리즈가 대안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역할. 그러니까 다 같이 하지만 주 역할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검사 독재 심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 이런 그 확실한 색깔로 가면 이 판에 대한 지지자들 중도부터 진보 지지자들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연대지만 저는 뭐 민주당 몰빵입니다. 그 지금 보면 진보당 그다음에 진보당 3명, 그다음에 시민사회 추천 4명,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여기 이제 용해인 그 의원 기본소득당 포함해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포함해서 이제 3명 이렇게 해서 모두 10석을 수수정당과 시민사회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후순위가 되는 건데 이게 퐁당퐁당이 됩니까? 퐁퐁당이 됩니까? 아니면 앞에 10석 딱 주고 민주당은 10번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건가요? 저는 퐁당퐁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퐁당퐁당. 그렇구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 코가 석자였고 요새 너무 미친 듯이 뛰다 보니 저는 퐁당퐁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날이고 10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유진 위원, 방심위가 지금 아직도 굉장히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데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해촉 전에 활동했던 방송심의 소위, 광고 소위가 아니라 광고심의 소위원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소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래도 됩니까? 이게 우선 김유진 위원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상대로 방송 쪽에서 이긴 두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한 명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위원. 공교롭게 여성 두 분이 이게 윤석열의 방송 장악과 맞서 이긴 두 명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재판에서 이긴 것은 김유진 위원이 그때 잘릴 때
내부의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비밀이 아니었고 이미 공개된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 해촉됐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이 바로 잡은 거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가 소위 회의록을 보면 정말 김유진 위원이 진짜 깨알같이 다 준비해 와서 너무 그 콕콕콕 아픈 데를 다 찌릅니다. 그러니까 빼고 싶었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방심위원회가 정상이면 네. 그냥 소위 방송 소위에 줍니다. 네. 근데 류희림 위원장은 네.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축소판 같아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이렇게 하신다면 네. 방심위를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이게 소위원회 배정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보통 하죠. 순리에 네. 따라. 예. 그런데 한동안 소위에도 배정해주지 않다가 겨우 이제 광고심의 소위하고 디지털 성범죄 소위에 배정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다 예.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른바 방심위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김유진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지금 이미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저 무슨 말이냐면요. 네. 제가 그 제 식으로 해석하면 네. 검찰은 절대로 나를 기소하지 아니할 것이니 아,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저게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검찰에 네. 고발하잖아요. 네. 그럼 즉시 수사할 거 아닙니까? 저게 거꾸로 됐다면 야당 민주당 쪽 추천위원장이었다면 네. 그러면 사주한 거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이 믿는 건 검찰권을 장악한 네. 대통령이 나를 임명했는데 네. 검찰이 나를 제대로 수사 안 할 것이며 나는 건재할 것이다. 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문제. 법원 결정까지 무시를 한다면 도대체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냥 딱 한 명한테만 충성하고. 겁내는 권력. 한 명만 겁내는 권력. 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대한민국의 아주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몰래 출국하는 장면을 저희도 사실은 편의점이 일요일이었지만 4시간 생방송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현장에 기자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다 뚫고 까만 마스크 쓰고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다 주목을 했지만 유독 KBS 9시 뉴스는 3줄짜리 단신으로 보도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박민의 KBS의 현주소죠. 그리고 그게 거꾸로 KBS가 이렇게 축소한 것이 얼마나 이게 큰일인지를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종섭 전 장관도 참 딱하세요. 이종섭 장관이요? 네, 호주 대사는 1급이나 뭐 공무원이 가는 데인데 장관급 인사가 호주 대사로 갑니까? 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요 사안은 네. 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네. 예. 그 이후의 수사와 네. 수사를 무마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이건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고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밝혀지면 탄핵 사유일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 예, 이거는 저는 탄핵 사유라고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본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본인이 재직 중에 예, 범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예, 봅니다. 예, 근데 예. 저는 제가 이렇게 언론 기사를 보면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임모 사단장이잖아요. 예, 임성근. 예, 임성근 사단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할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이게 임성근 사단장이 네. 어떤 인맥 속에 있는 사람이지?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은 이걸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고 일부 기자들이 요거. 취재를 하고 있고 일부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내용이 저는 이게 좀 이상한 사안일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이 정부는 취재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네. 이상한 이게 일이죠. 많기 그리고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이상하게 처리돼
있는 걸 보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안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근데 그 임성근 사단장이 뭐길래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 군사평론가들 얘기로는 네. 그분이 지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첫 해 엄청난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서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는데 그 해병대 뭐 큰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수해를 막아서 국민 여론을 반전시킨 데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사단장까지 문제를 삼으면 누가 지휘관을 하겠냐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저도 돌고 들은 있죠. 것 같습니다. 예. 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자신의 네.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상합니다. 네. 호주의 신뢰도 1위의 공영방송 ABC 방송에서 이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 비리가 있는데도 수사를 받지 않고 호주에 입국했다. 이런 스트레이트 뉴스가 그게 나왔어요. 아그레망 받은 건 아그레망은 받았습니다. 아그레망은 받았는데 여기서 신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느라고 신임장 수여도 못해서 복사본 가지고 출국해가지고 이 신임장 문제 때문에 한 달 안에 다시 와서 신임장을 가지고 간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 대사 교육을 반드시 받고 나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부인, 뭐 가족들 포함해서 2주간에 걸쳐서 대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분이 대사 교육도 받지 않고 출국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뭐 이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교부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통상의 범주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김준영 전 외교원장이 확인을 좀 해줬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신임장도 없이 가서 그 정부에서 그 재가를 안 해주면 도로 와서 이걸 받아서 가야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보통은 상대 국가에서 네.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네. 상대 국가에서 거부하면 이건 정말 국가 망신이죠. 나라 망신. 호주에서 들어오지 마라. 아니,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이제 한 국가에서 세금 문제를 굉장히 네. 문제 삼는 국가인데 네. 세금을 탈루한 사람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상대국에서 예. 거부감을 표현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역사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만약에 예. 이게 범죄 혐의자다. 예. 그러면 호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예. 우리나라에 대사가 부임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데려? 그렇죠. 그래서 호주 시민들, 호주의 이제 촛불행동 회원들이 시드니에서 멜번에서 브리즈번에서 모아가지고 캔버라로 가가지고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호주에서 60명 정도 모여서 막 시위하면 엄청 큰 뉴스래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의 교민들이 나서서 지금 이종섭 전 장관 범죄자를 받은 적이 없다. 호주는 1800년대 이후로 이런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전화, 네. 그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용산, 그 용산 전화번호까지는 그렇습니다.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화를 한 게 누구냐? 네.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냐. 그날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이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는데 이 전화의 목소리의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네, 이 목소리의 그분 목소리가 알고 싶다. 예. 그분 목소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그래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 특검을 통해서 이게 일단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요. 통과가 되죠. 근데 그쵸, 그럼 뭐 의결을.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죠. 와, 자기 문제인데 이거를 아니 뭐 아내 문제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뭐 본인 문제도 거부권 행사하겠죠. 국민들이 이거는 좀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쌓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국민의 심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세워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허구한 날 하는 게 야당욕, 이재명
대표욕,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일단 운동권 심판론은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그냥 무력화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제목이 한동훈이 꺼낸 운동권 심판론 왜 이재명이 받았나 뭐 이런 그렇죠. 제목의 기사도 막 걸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지금 선거가 매우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언론과 정치를 함께 섞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종하게 다 여쭤봐도 뭐든지 답변하는 최민희 의원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네. 오이 하나에 2,000원. 사과값이 내렸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좀 큰 사과는 여전히 5,000원. 그리고 아니 정부 비축 물량 풀었다 그랬는데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비싸요. 예, 물가가 이 고물가, 예, 물가 폭등 시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는 정부,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정부. 이런 정부의 폭주는 빨리 멈춰야 됩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앞으로 3년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시민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현명하시고 지혜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엔 투표율이 변수다. 그래서 못 참겠다 투표하자. 네. 네. 이렇게 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고요.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사진은 아니고요. 와, 이게 진행되기도 전에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을지, 나온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 의문이 드는데요. 네, 준비가 어려운가요? 제작진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그 특이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꼭 시민들께 저기 나왔네요. 예, 어떠십니까? 아직 22대 총선은 D-29일입니다. 아직 선거가 진행 중이고 이 자체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당선 축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이런 축하 파티를 벌일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딱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네. 교만. 교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